예, 이쪽 단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국가가 뭔지 아나요? 예전에는 우리 앞서 배웠어요. 왕이 있지만 주변에 부족장들이 이렇게 자기 영역을 다스려 있었었죠. 부여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왕의 힘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왕은 있지만 왕은 힘은 약한 이런 형태를 연맹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연맹 국가다. 근데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왕이 힘을 키워서 여기 있던 부족장들을 자기 아래에 등급을 매겨서 신하로 만듭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자기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 부릅니다. 고대 국가. 여기 나온 고대 국가. 그래서 똑같은 말이 중앙 집권 국가예요. 중앙의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킨 국가다. 그래서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있는 삼국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같은 시기에 가야도 있었는데 가야는 고대 국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가야는 연맹 국가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 시대라 부르는 이유가 가야는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 혹은 중앙 집권 국가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삼국은 여러의 부가 모여서 형성된 연맹 국가였다라는 거, 연맹체였다라는 거.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이었었죠. 5개의 부족이 연맹하는 거. 그래서 각 부의 지배자가 자기 영역을 따로 다스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나마 센 애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나라가 고대 국가라고 그랬었죠. 혹은 중앙 집권 국가. 그래서 요새는 합쳐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주도한 왕의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왕도 세습하고 각 부의 부족장들도 중앙의 귀족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아까 이렇게 따로 있던 애들을 왕 아래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신하로 만드는 거죠. 이때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왕 중심으로 뭔가 줄을 세워야지 왕의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것을 관등제라 불러요. 관리의 등급. 그래서 관리도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리고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식적인 유니폼, 복장이에요. 관리 복장을 제정을 해서 1등급은 너는 뭐 노란색, 2등급은 주황색, 3등급은 뭐 빨간색 해가지고 관리들의 복장을 제정해서 왕 아래로 서열을 매기게 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발표합니다. 율령은 쉽게 표현해서 법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대들면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법에 의해서 왕이 통치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합니다. 중국에서 수용한 불교를 통해서 이때 왕이 곧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왕즉불 사상이라 그러는데 왕과 부처님을 동일시하게 돼요. 그 왕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특징은 관등제, 공복, 율령, 불교 수용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중에 장수왕 때는 어디까지 옮기냐면은 평양으로까지 옮기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 국내성, 평양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또 소개를 해주고, 자 졸본에서 국내선 옮겼다라는 거. 자 태조왕 때 나라 초기에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뭐 옥저도 먹고 요동까지 진출하고 게르보 고시가 왕위를 세습하고 그러다가 고국천왕 때 오부가 있었죠. 아까 오부족 연맹체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부족적인 성격이 강한 오부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 주변에 이렇게 부족들이 오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적인 형태의 오부가 이제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동강 위역을 확보하고 평양까지 수도로 옮길 정도로 남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태조왕, 고국천왕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제 볼게요. 백제는 위에 있었던 부여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나라예요. 백제가 한강 유역에 만든 수도가 한성이라 불렀었죠. 지금의 서울. 그래서 알아두세요. 백제의 첫 수도는 한성. 뭐 뒤에 배우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공주, 그러다가 사비 이렇게 바뀌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성은 지금의 서울, 공주는 지금의 뭔가 옛날 명칭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웅진이죠, 웅진. 그래서 한성, 웅진, 사비로 옮기는데 한성은 지금의 서울이고 웅진은 공주고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아까 고구려 수도 정리했지만 백제의 수도도 한성, 웅진, 사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제는 마한 땅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마한의 소국 중에서 하나였는데 주변을 정복하면서 백제가 성장을 했고 고이왕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고이왕. 한강 유역을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관등지에 공복 같은 걸 제정했던 왕이 고이왕이에요. 아까 위에서 봤었죠. 관등지에 공복 이런 것들이 고대 국가의 특징이었는데 고이왕 때 관등제나 공복이 제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라로 가볼게요. 신라는 진안 땅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진안에 있던 여러 서국들을 끝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되는데 처음에는 왕을 성씨가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박, 석, 김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이때 명칭이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고 이사금이라 불렀다. 뭘 뜻할까요?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라는 것은 왕권이 아직은 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세지냐면은 내문왕 때 세집니다. 내문왕 때 아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 한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김씨가 독점을 해요. 그럼 뭘 말해줄까? 돌아가면서 왕 하던 걸 이제 김씨가 독점했다라는 것은 왕권이 세졌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사금이라는 명칭이 뭘로 바뀌냐면 마르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신라는 왕의 명칭이 변하는 것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을 땐 이사금, 김씨가 독점했었던 내문왕 땐 마르간, 나중에 지증왕 때는 왕으로 명칭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 외에 연맹 왕국에서 끝났던 가야입니다. 낙동강 지역에 있던 변한 지역에서 기억나나요? 삼한 중에 변한 그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변한도 똑같아요. 변한이나 여기서 시작된 가야의 큰 특징은 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돼요. 특히 벼농사. 그래서 벼철 나오면 무조건 변한 혹은 가야라는 거. 그래서 땅 파면 철이 나오는 동네이고 농사가 잘 됩니다. 따뜻하잖아요. 여기에 여러 개의 가야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가야 연맹이라고 하는데 육가야 연맹 그중에 센 놈이 하나 있었겠죠. 첫 번째는 금간가야가 셌습니다. 그러다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나중에 대가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금간가야에서 대가야로 권력이 넘어가는데 계기가 되는 것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뒤에 배우게 될 광개토대왕인데 광개토대왕이 금강가야를 공략합니다. 그러면서 대가야로 중심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고구려는 왜 공격을 했냐면은 이렇게 그리면 일본을 지금은 일본으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왜라고 불렀어요. 왜놈 새끼들이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그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광개토대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왜놈 새끼들이 깝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몰아서 여기에 쳐들어온 외놈들을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금강가야까지도 공격을 하게 돼요. 이때 금강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대가야로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금강가야 때는 중개무역이 번성했다고 해요. 낙랑과 외. 하지만 고구려 공격으로 대가야로 중심지가 넘어갔고 대가야는 섬진강 지역에서 중국 외랑 교류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라한테 진흥왕한테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가야하면 꼭 기억해야 될 거 벼농사가 잘 됐고 철기가 많이 나오고 초반에 금강가야가 중심지였고 고구려 공격으로 대가야로 중심지가 넘어갔다.
그러다가 신라한테 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삼국이란 표현으로 거기에 끼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관련된 지도네요. 초기에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김해를 중심으로 했던 금강가야가 중심지였다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라는 거.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문제를 아니죠. 한번 쭉 핵심 부분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형광펜을 좀 바꿔서. 자, 초기의 삼국은 연맹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왕 주변에 부족들이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 하지만 중앙집권 국가로 성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왕이 있으면 왕 아래에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큰 특징이 관등제가 있고 공복을 제정했고 율령 반포했고 불교를 수행했었다라는 거. 또 왕위 세습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중앙 집권 국가, 이런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도 한다. 그래서 고백신 삼국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백신 성장을 보면 고구려는 태조왕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왕위 세습을 하고 고국천왕 때 행정적으로 이제 오부로 변화를 시켰고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고 고이왕 때 체제가 정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등제나 공복 제정이 고이왕 때라는 거. 그래서 고이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사로국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으로 왕을 뽑았는데 내분왕 때 갑자기 힘이 세지죠. 그래서 박석김 돌아가던 것을 김씨가 독점을 하고 이사금이라 불리던 것도 마립간으로 호칭을 변화를 줬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왕이라고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부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랑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가야 하면은 철, 벼농사, 철 이걸로 꼭 알아두라 그랬었죠. 초기의 연맹은 금강가야가 맹주였었고 고구려의 공격으로 약해져서 대가야로 중심지가 바뀌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 진흥왕한테 먹혔다라고 얘기했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 지도랑 관련지어서 알아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OX 고려의 대가야는 섬진각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중국 외화 교류했다. 맞습니다. 후기 가야의 맹주였었죠. 자, 신라의 내무랑 기억나나요? 내무랑 김씨가 독점하기 시작했죠. 박석김이 하던 것을 김씨가, 그리고 이사금이라는 명칭이 마립간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내무랑 시험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자, 백제는 땡땡땡 소국 중 하나로 출발했다. 마한에서 출발을 했었죠. 마한이 이쪽, 여기서 백제, 그다음에 여기 진안에서 신라, 변안에서 가야 이렇게 성장했었죠. 그래서 백제는 마한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금강가야죠. 금강가야가 중심지였다가 신라를 도와주러 왔던 고구려군의 공격, 구체적으로는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쇠퇴하게 된 나라 금강가야.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